안녕하세요. 이 험한 세상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연글을 쓰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계획은 최대한 철저하게 결혼 후에 하라는 거요. 저와 남편이 애가 생겨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물론 애가 생겨서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저처럼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잘못하면 정말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만나서 예상하지 못한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저도 어렸고 아이가 그렇게 쉽게 생길 줄 몰랐죠.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고 옷도 잘 입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도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찝적대고는 했어요. 애가 생겨서 결혼하게 됐을 때는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나쁜 소리도 많이 들었었죠. 그래도 남편은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게 싫었던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제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런 남편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 싫어하셨어요. 아들 임신시켜서 앞길 막는 여자라며 처음에는 그 애가 내 아들 애인 거 확실하냐며 친자 검사까지 하자고 하셨거든요. 애가 태어나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저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고 제 아이를 혼외자처럼 만들 것 같았거든요. 검사를 하고서야 아이에 대한 공격은 멈추었지만 여전히 저를 향해서는 날선 공격을 퍼부었어요. 본인들 눈에는 차지도 않는 며느리, 그게 저였던 거예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수십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며느리 취급 안 한다면서도 일이 생기면 불러서 일 시키고 돈 내야 할 거 있으면 돈도 달라고 윽박지르고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학업도 꼬이고 취직도 꼬인 사람이었죠. 애가 3살이 될 무렵이 되어서야 제게 시간이 주어졌죠. 아이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려 했었지만 이상하게도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겨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2가지 있었거든요. 바로 외모를 가꾸는 것과 명품에 대한 사랑이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있었고 저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일했어요. 살뜰하게 살면 그래도 조금은 저축할 수 있는 만큼은 벌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치가 저희를 점점 올가매는 거예요.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투잡까지 뛰는데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빚이 늘어서 결국에는 집을 팔고 허름하고 낡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5년 차에 남편은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캠핑이었죠. 한창 캠핑 붐이 일어날 때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비싼 캠핑 장비를 사들이더라고요. 혼자 즐길 거라면서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도 사들이는 걸 보고 저는 저와 아이를 위해 사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와 아이는 제일 처음 캠핑에만 같이 가볼 수 있었어요. 그 뒤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남편 혼자서 다니게 됐어요. 여전히 캠핑 장비를 사느라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저는 몇 번이고 말했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사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알았어 하면서 흘려넘기고는 여전히 비싼 물건을 샀어요. 캠핑은 한 달에 1번 정도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2주에 1번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매주 주말에 캠핑을 하러 갔어요. 사실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힘드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남편에게 더 이상 캠핑 장비를 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보내준 거였거든요. 사건이 터진 건 캠핑을 다니게 된 지 5달째 되던 날의 평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연차를 쓰고 건강검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이 보느라 건강검진을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하게 돼서 급히 연차를 쓰는 바람에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한 연차였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검진을 하고 나오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군요. 시간을 보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남편 회사가 근처에 있었으니 오랜만에 남편과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싶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밥 먹을 시간 없다며 전화를 뚝 끊더군요. 바쁜가 보다 싶어서 남편 회사 앞에서 발길을 옮기는데 남편 회사 동료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분도 밥 먹으러 나오는 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니 그 사람도 인사를 해오며 이상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 그 친구랑 같이 캠핑 가시기로 했다면서 여행 취소됐나요? 그 말에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필사적으로 하며 물었죠. 아, 남편이 캠핑 간다고 하던가요? 연차는 내일까지일까요? 아니요, 하루만 썼던데요. 평일날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가까운 데 간다더니 결국은 못 갔나 보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도 있네요. 그런데 남편이 캠핑 가는 이야기 많이 하나 봐요. 네, 매번 와이프랑 갔다고 자랑해서 저희 와이프가 좀 보고 배우라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저한테 말도 없이 연차 쓰고 캠핑을 갔고 집에서는 양복을 입고 나갔으니 저를 속일 의도였던 거잖아요. 저한테 숨길 게 없으면 캠핑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고 당당하게 나갔을 테니까요. 게다가 매번 와이프랑 갔다니 저희는 처음 한 번 빼고는 간 적이 없는데 말이죠.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양복을 입은 채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 차량 앞으로 가서 트렁크부터 열었어요. 캠핑 장비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뭐 하냐는 말은 무시한 채 캠핑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다 열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죠. 여자들의 화장품 파우치를요. 5달 동안 몰래 만나다 보니 안 걸릴 거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가져갈 생각이 없었는지 그게 그 자리에 떡하니 있더군요. 제가 그걸 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거 뭐야? 어떤 년이랑 바람이 나서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 만나. 남편이 잠시 당황하더니 눈알을 굴리더군요. 이번에 친구 부부가 왔었는데 친구 부부네 와이프가 쓰던 거야. 여기에 들어가 있을 줄 몰랐네. 거짓말 그만해. 친구 부부랑 캠핑을 갈 거면 캠핑 간다고 말하면 되지. 나한테는 일하러 가는 것처럼 양복 입고 가놓고 연차 쓰고 캠핑을 가? 그리고 돌아올 때도 봐. 당신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네? 나 속이려고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바보야? 등신이야? 언제부터 만났어? 어떤 년이냐고. 진정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끝내고 가. 집에 들어가서 애 있는 앞에서 너희 아버지 바람났다 하고 이야기하면 애가 좋아서 박수치겠다. 그치? 애한테 무슨 상처 주려고 집안에서 이야기하재? 정신이 나갔지? 여자랑 바람나니까 애도 와이프도 눈에 뵈지도 않지? 그런 거 아니야. 진정 좀 하라니까. 내가 바람핀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왜 없어? 너 캠핑 갈 때마다 와이프 데리고 간다고 했다면서. 내가 너하고 캠핑 딱 한 번 해봤어, 이 나쁜 새끼야. 그 비싼 캠핑 장비 여자 만나려고 샀어? 누구는 생활비 쪼들려서 투잡 뛰는데 누구는 생활비 아껴서 여자 만날 때 쓸 장비 사고 있고 내가 속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한바탕 속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내고 나니 남편 놈은 얼굴을 굳히고 당분간 따로 있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가면 용서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며 시댁으로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시댁에서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오니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늘 같은 남편을 왜 쫓아냈냐고 난리를 피웠어요.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누가 하늘 같은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내?
네가 이럴 자격이나 있니? 애 하나 가진 걸로 우리 집에 들어와 눌러붙은 너한테 우리 아들 함부로 대할 자격 없어. 어디서 저런 모자란 게 들어와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저도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죠. 네, 그 하늘 같은 남편이 다른 년이랑 바람을 5달 동안 피우고 오늘 저한테 거짓말하다가 들켰거든요. 평일날 일까지 쉬어가며 여자 만나다가 걸리더니 시간을 좀 갖자며 먼저 시댁으로 간 게 그 하늘 같은 남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저한테 전화해서 이 난리예요? 이 집안은 바람 피워도 하늘 같은 남편이면 다 용서가 되나 보죠? 뭐? 야, 우리 아들 바람핀 증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너 같은 년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을 필 만도 하지. 네가 뭐가 잘났어? 어? 예쁘기를 해, 돈이라도 잘 벌어.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눈치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지? 결혼시켜주니 시댁이 우스워? 증거는 차고 넘쳐요. 캠핑 장비 안에 여자 물건이 가득하던데요. 어떤 년인지 잡히면 남편이랑 둘이 묶어서 불륜 남녀라고 온 마을에 소문내고 다니려고요. 제가 못생기고 돈도 없고 시댁도 별 볼 일 없고 눈치도 없어서 그런 식으로밖에 일 처리를 못하거든요. 꽥 소리 지른 저는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집에 있던 캠핑 장비들을 모두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버렸어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인데다가 남편 새끼랑 상간녀가 얼마나 곱게 사용했는지 좋은 가격에 팔아제껴서 그나마 마음이 편했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팔고 나니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캠핑 장비 사라진 걸 보곤 화를 내더군요. 여기 있던 장비 다 어쨌어? 팔았다. 왜? 너 여태껏 우리 집에 생활비 안 줬어. 다 팔아도 그 생활비 반도 안 나오더라. 당신이 안 준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안 아까울 거야. 어차피 있으면 여자나 만나러 다닐 때 쓸 장비 뭐하러 집에다 놔둬? 그게 다 얼만데 그렇게 후려쳐서 받았어.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아닌 건 네가 저지른 불륜이지. 앞으로 캠핑 장비 사들이기만 해봐. 네가 또 바람 피우는 거라 생각하고 내가 손수 오는 족족 다 분지르고 태워버릴 거니까. 알았어. 앞으로 안 사면 되잖아. 그리고 그 여자랑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지금 여기서 그만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당신이 아니라. 왜 네가 여기서 뭐가 되는 것처럼 구는데? 그냥 이참에 헤어질까? 나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질렸어. 나도 내 새끼랑 느긋하게 카페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저녁에 같이 뒹굴면서 살고 싶어. 돈 없어서 매번 저녁마다 투잡 뛰러 나가는 마누라 놔두고 개집질을 하는 남편을 보고 어떻게 열이 안 받고 화가 안 나? 너라면 화 안 나겠냐? 알았어.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더 이상 여자 안 만날 거고 오로지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딸하고 당신한테 잘할게. 그럼 됐지? 갑자기 이렇게 사과하고 다 끝내자고?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래요 괜찮아 하고 말할 줄 알았어? 사과는 내가 원할 때 받아줄 거야. 그 전까지는 나한테 사과하지 마. 저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의심만 더 들었죠. 남편 놈이 왜 여자랑 이렇게 바로 헤어졌을까 싶었거든요. 이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여자랑은 재미만 보고 싶었던 건가? 하고요. 남자들이 바람나면 마누라한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3일 만에 모든 게 끝나 있었잖아요. 그럴 거면 남편이 그렇게 공들여 만났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뒤를 캐봤는데 정말로 만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는 저와 아이에게 눈에 띄게 잘해줬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니 저도 용서할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여자 문제가 또 터졌거든요. 첫 외도 문제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태도가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쎄하다는 느낌 아시죠? 뭔가 눈에 띄게 변한 건 아닌데
가끔씩 저와 아이를 방치하는 느낌이 들거나 냉정하게 끊어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더 그게 심해지면서 이혼 직전에는 완전 남처럼 대했거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운이라도 떼면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버리니 대화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의 대화를 시도한 끝에서야 남편이 왜 그러는지 알게 됐어요. 요새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굴어? 내가 뭐라도 알아야 신경을 쓰지. 애한테도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 화난 거라도 있어? 아, 이제 그만하자. 나 당신이랑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이제부터는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고 싶어. 뭐? 사랑? 당신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애 딸린 유부남. 그런데 무슨 사랑이야? 그거 사랑 아니고 불륜이거든? 와, 대단하다, 대단해. 결국은 바람을 또 피우네? 바람 피우는 거 아니고 사랑.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법대로 하자면 법대로 해. 나는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거라서 솔직하게 말하면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거든. 정말 네가 미쳤구나? 뭐? 결혼? 지금 결혼 상태인 네가 결혼? 내가 쉽게 이혼해 줄 것 같아? 어떤 년인데 내가 얼굴이나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떤 년이길래 남의 남자를 꼬셔서 이혼까지 하도록 만들어? 남편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며 저한테 소리 지르더군요. 그 꼴로 누구를 만나? 당신 거울 좀 보고 살아.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기는 해? 얼굴이 못생겼으면 꾸미고 다니기라도 해야지. 완전 아줌마 꼴에 옷은 다 늘어져서. 내가 여태껏 참고 산 것만도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이 뭘 참고 살았는데? 나쁜 새끼야. 나도 너처럼 생활비 안 쓰고 화장품에 옷에 미용에 썼으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어. 내가 살림하느라 고생할 때 옆에서 얼굴 두드리며 치장만 열심히 하던 주제에 뭐? 참고 살았다고? 마누라가 돈 벌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만 보니 진짜 쓰레기 아니야. 그래, 쓰레기 할게. 그러니까 이혼해줘. 최대한 빨리. 남편은 저와 부딪히는 걸 피하며 무조건 이혼하자고 달려들더군요. 그 길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시댁에 들어가서 살던지 상간녀 집에서 같이 살던지 하겠죠. 분노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저는 일주일 연차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이틀째가 돼서야 저는 상간녀를 보게 됐어요. 정말로 저와는 정반대의 여자였어요. 예쁘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명품이나 명품에 준하는 브랜드였거든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는 남편과 함께 유유자적하게 쇼핑을 하더라고요. 비싼 주얼리샵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기분을 참아냈어요. 마누라한테는 기념일에도 선물 하나 안 사주더니 저런 여자한테 빠져서 돈은 잘만 쓰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는데 두 사람이 큰 주택 앞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한 차례 안아주더니 남편은 자기 차를 끌고 떠났고 상간녀는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 현관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남편이 내려간 길 반대편으로 내려가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상간녀의 뒤를 쫓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남편에게 빅엿을 먹일 생각이요. 며칠 더 상간녀 뒤를 쫓던 저는 일주일 뒤쯤 남편을 불러냈어요. 긴 말 안 해. 이혼 다시 생각해. 나 정말로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다 정리하고 나랑 애 옆으로 돌아와. 그러면 용서는 해줄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 아빠잖아.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되는데? 당신보다 100배는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당신도 제발 그만하고 나 좀 보내줘.
이러면 당신만 곤란한 거 잘 알잖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매달려 있을 건데? 결국은 당신 발로 무덤 파고 들어가겠다는 거네? 좋아. 나도 나 싫다는 남자 붙잡고 살 정도로 뻔뻔하고 멍청한 여자는 아니니까. 그럼 나도 내 조건 들어주면 바로 이혼해 줄게. 애 친권, 양육권 나한테 주고 매달 양육비 보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나한테 줘. 어차피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로 위자료 하면 되겠네. 그거면 돼? 고작 그거 받겠다고 여태까지 그 난리 친 거야? 미리 말했으면 내가 알아서 챙겨줬을 텐데 뭘 그렇게 바락바락 악을 써. 애는 당신이 데려가. 어차피 그 여자는 애 필요 없대. 그리고 집도 당신이 가져가. 지금 당장 이혼 서류 내 앞에서 작성하면 나도 지금 당장 명의 변경해줄게. 그럼 됐지? 정말로 큰 소리치며 남편이 인심후한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이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웃으며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그러자 남편이 씩 웃더군요. 다 자기가 그린 대로 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지은 웃음이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집을 받았고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됐어요. 명의 이전해주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고요. 제가 남편에게 기분이 안 좋으니 이혼 결정될 때까지 떨어져 지내자고 했고 남편이 흔쾌히 나가준 거였죠.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잠깐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시댁에서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두둑한 걸 보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뭐죠? 뭐겠어? 위자료야, 위자료.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더 이상 질척대지 말고 깔끔하게 떨어져.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전처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말고. 어기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요구할 거야. 요컨대 입막음용 값이었던 거죠.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잘못한 자식 새끼에 대한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 머리가 어지랬죠. 하지만 저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집어들자 시모가 종이를 한 장 들이밀더군요. 각서다. 우리 아들 봐도 아는 척 하지 말고 애가 우리 아들 애라고 찾아오지도 말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전처라고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야. 알아들었으면 각서에 지장 찍어. 저는 그것을 읽고는 한마디를 꺼냈어요. 죄송한데 여기 몇 가지 더 추가해도 될까요? 내용 듣고 결정하마. 이혼하고 나면 번복은 할 수 없다. 이 항목이랑 양육비는 꼭 줘야 한다. 아이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도 넣어주세요. 뭐든 꼼꼼하게 하는 편이 좋은 법이죠. 어차피 애는 필요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하고 양육비는 이혼해서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간 이상 지불해야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줄 때를 저도 대비해야 하니까요. 시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별로 해가 될 게 없는 내용이다 싶었는지 알겠다며 도장을 찍더군요. 그걸 보고 저도 지장을 찍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여태껏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모자라서 속을 썩이더니 마지막에는 그래도 기분 좋은 일 하나 해줬구나. 너는 우리 집이랑 안 맞았던 거야. 너한테 잘 맞는 남자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니 잘 살펴보며 지내라. 하긴 우리 아들보다 더 대단한 남자는 못 만나겠지만 말이다.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그러게요. 저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디서 복덩이 같은 여자가 굴러와서 여자나 밝히는 새끼 뒤치다꺼리 해준다고 하다니. 2천만 원은 제가 여태껏 이 집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고맙다는 말은 안 할 거고 어르신들도 생색내지 마세요. 그 돈만큼 사람 괴롭힌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저도 이제야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올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며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마음에 아주 쏙 들기를 바랄게요. 저 같은 여자보다는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고 다니는 여자가 이 집 사람들하고 딱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제 말에 시부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니 화가 났던 거겠지만 저야말로 이 모욕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간 얻어먹은 욕이 얼만데 2천만 원으로 퉁을 치려 하다니 완전 도둑놈 신보잖아요. 어쨌든 두 사람에게 한바탕 쏘아주고 밖으로 나오면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각서에 나온 대로 잘 지켜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 놈은 걱정하지 말라며 너나 잘 지키라고 하고 각자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이 될 때까지 정말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깨지면 제 계획도 깨지니까요. 상간녀와 남편 놈이 깨쏟으며 알콩달콩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제가 줄 비곁이 두 사람에게 큰 타격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되자마자 남편부터 불러냈어요. 커피숍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 놈이 살짝 놀란 얼굴로 쳐다봤어요. 남편 놈이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으니 저절로 시간이 넉넉해져서 잠도 잘 자고 꾸밀 시간도 돈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찍어 바르고 미용하고 예쁜 옷 사입었더니 저도 아줌마 때는 좀 벗겨진 모양이었죠. 많이 바뀌었네. 그거 보여주려고 나오라고 한 거야? 당신이 아무리 찍어 바르고 꾸며도 나는 당신한테 안 돌아가. 뭐래? 정신 나갔어? 당신이랑 나랑은 남보다 못한 사이야. 너 좋으라고 꾸민 거 아니거든? 착각도 적당껏 좀 해. 그럼 왜 보자고 했는데? 각서에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잖아. 급한 일 아니면 간다? 급한 일이기는 해. 하긴 나보다는 당신한테 급한 일이긴 한데 필요 없으면 그냥 갈게. 나도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일어서는 신용을 하자 전 남편이 저를 급히 잡더군요. 무슨 일인데 그런 말을 해? 말해봐. 급한 일이란 게 뭔데? 내가 이런 말하면 또 당신한테 미련 못 버리고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이제는 진짜 남이고 나도 당신한테 아무런 미련도 없어.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한다고 나한테 득될 것도 실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당신이 내 아이 아빠라서 도와주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 나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랑 그년 미행한 적 있었거든? 근데 엄청 큰 주택에서 당신이 내려주고 항상 당신이 먼저 자리 떴지? 근데 그녀는 당신이 가고서도 그 문 앞에서 10분을 서 있더라고. 그리고 집에 왜 안 들어가나 싶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하던데? 그 주택가에서 좀 많이 떨어진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약속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 뒤에도 쭉 그 여자는 그 주택에서 내려줘도 매번 똑같은 원룸 빌라로 가더라고. 출퇴근도 거기서 하던데?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지? 제 말을 듣는 동안 전 남편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더군요. 이게 끝이야. 뭐 두 사람 간에 신뢰가 있으면 큰 문제 없는 일이지.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끝이네. 갈게.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전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혹시 그 건물이 어딘지 기억해? 같이 좀 가줬으면 하는데. 저는 알겠다고 흔쾌히 말하고 전 남편을 데리고 상간녀가 드나들던 원룸으로 향했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전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전 남편은 원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놔두고 가려다가 곧 있을 즐거운 만남을 위해 가지 않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상간녀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요. 빌라 입구에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나타나 상간녀 손목을 확 낚아채며
소리치더라고요. 너 뭐야? 여태까지 부잣집 딸인 것처럼 나 속인 거야? 네가 왜 여기서? 오빠, 여긴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잠깐 들른 거야. 아는 사람? 그러면 너 혹시 바람 났어?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이 원룸에 드나드는 거야? 전 남편의 그 말에 상간녀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버벅거리며 전 남편 눈치만 보더군요. 말해봐. 너 바람 난 거냐고.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다른 남자랑 동거해?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잠깐 다니고 있어. 직장이 여기랑 가까워서 다른 곳 구할 때까지만.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너 부잣집 딸 아니지? 상간녀는 전 남편 말에 대답도 못하더군요. 남편이 그걸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렇게 돈이 많은 년이 왜 나한테 결혼 준비 다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돈도 없는 년이었네. 우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도대체 뭐 믿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말 좀 해봐. 그게... 지금 걸치고 있는 것도 다 짝퉁이야? 너 설마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거 모으고 다닌 거였어? 그럼 너 직장도 거짓말했어. 너 대기업 다닌다며. 미안. 오빠,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걸 보니 제 짐작이 맞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상간녀가 돈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저랑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 다 허물어져가는 집 명의에 애 친권, 양육권까지 싸그리 다 줘버린 거예요. 자기 무덤 파는 줄 모르고 말이죠. 삽질도 그런 삽질이 없었죠.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첫 번째 외도 때 남편이 금방 상간녀와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남편이 왜 이렇게 쉽게 끊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첫 번째 외도 상대가 그리 잘 사는 집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간보다가 아닌 것 같으니 헤어지자고 하고 저한테 다시 돌아온 거였죠.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벌어다 줄 돈으로 열심히 꾸미고 치장하려고요. 완전 나쁜 놈의 새끼가 따로 없어요. 마누라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두 번째 외도에서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를 만나서 옳다구나 싶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작업하고 저한테 이혼 선언까지 한 거죠. 그것마저 잘못 생각한 거지만요. 그 명품들이 짝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죠. 하긴 마누라 돈으로 불륜하는 것부터가 참 바보 같은 놈이 하는 짓이긴 하잖아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건 본인이면서 상간녀에게 네가 속였다며 난리 피우고 이 남자는 불륜도 사랑이 아닌 계산적으로 하는 천하의 나쁜 놈인 거죠. 하긴 불륜을 사랑으로 해도 문제가 있지만 그마저도 계산이었으면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전 남편의 계속되는 추궁에 상간녀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좋다며. 구질구질하고 다 늙은 아줌마 같은 마누라가 싫다며. 내가 오빠 옆에서 오빠 빛나게 해줄 사람이잖아. 지랄하네. 야, 돈도 없는 년한테 내가 무슨 관심을 가져. 부잣집 딸인 것처럼 거짓말해놓고 사랑한다고? 거짓말도 적당껏 좀 해라.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전 남편의 발언에 상간녀 얼굴이 확 굳어버렸어요. 그 예쁜 얼굴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나 버리겠다고? 결혼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그래, 너 나 속이고도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꿈 깨라. 어디서 쥐뿔도 없는 년이. 야, 내가 쓴 돈 다 내놔. 결혼식 취소 비용 다 내놓으라고. 오빠 돈 많다며? 그 정도도 처리 못해줘? 설마 오빠 돈 없어? 하긴 이상하긴 했어. 마누라가 워낙 없이 살았잖아. 여태까지 마누라한테 돈 벌게 시키고 그 돈 갈취해서 그 비싼 물건들 사들인 거야? 미친놈. 결혼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네. 너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렸으면 당신 전처처럼
이혼할 때까지 돈 갖다 바치느라 일하다 늙어 죽었을 테니까. 결국은 전 남편도 상간녀와 똑같았던 거죠. 두 사람 다 돈이 많은 척을 했고 두 사람 다 돈이 많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살고 싶어서.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다 했다. 왜? 어쩔 건데? 어차피 다 들통나고 파혼까지 당한 마당에 내가 못할 건 뭐 있는데? 돈 많은 여자나 잡아가지고 팔자 패려고 한 기생오라비 같은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지랄이야? 여자한테 빌붙지 않으면 명품도 못 사는 남자 같은 거 내 쪽에서 거절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디서 저딴 놈이랑 엮여가지고.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테니까 우리 집 앞에서 당장 꺼져. 상간녀 성격이 보통 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끄끄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었고 낭패한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정말 배를 붙잡고 웃고 싶었죠. 그래도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서 열심히 참아봤답니다. 그래도 웃음이 막아지지는 않았지만요. 상간녀가 자리를 뜨고 저도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잠깐 기다려봐.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당신도 봤잖아. 저 여자 나를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게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치만 엄청 해대는 여자고. 난 그냥 저 여자한테 당한 불쌍한 남자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소름 돋는다. 당신이 저 여자한테 하는 모든 말들이 당신한테 해당되는 일인 건 알고 있어? 당신도 나를 돈으로만 생각했잖아.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치만 해대고 있고. 그 여자한테 당한 게 아니라 그 여자 이용하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겠지. 말하면서도 자괴감 같은 건 안 드나 봐? 엄청 뻔뻔하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정말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게. 돈도 착실히 벌어서 생활비도 주고 사치도 안 하고 명품도 사지 않을게. 그러면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애도 아직 어리고 이혼은 아이 정서에도 좋지 않기도 하고. 아이 정서를 생각하는 놈이 애는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어? 정신 나간 놈 아냐?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로 들려서 결혼은 다시 못 해줘. 그리고 이럴 줄 알았던 저는 가방에서 각서를 꺼내 전 남편 앞에 들이밀었어요. 각서. 지장 찍고 도장 찍은 거 맞지? 이혼 번복 안 된다고 미리 이야기했어. 약속은 잘 지키면 좋겠네. 애 핑계 대고 재결합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놈이 아빠라는 것보다 애 정서에 안 좋은 일은 없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쁜 영향 끼칠 것 같으면 미리 손절하는 게 애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칼같이 끊는 제 말에 전 남편이 그 앞에서 황급히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제발. 아니면 집만이라도 둘이서 나누면 안 될까? 아니면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도 돌려주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내 입단속 시키면서 젊고 돈 많은 여자랑 미래를 꿈꿀 때는 넙죽넙죽 잘만 주더니 결혼 하나 못하게 됐다고 줬던 걸 뺐니? 욕심도 많아. 당신이 준 집은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더 이상 손 못 대. 그리고 양육비 안 주면 월급에서 빼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하고. 전 남편을 뿌리치고 나가는데 뒤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용서해달라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용서를 빌어요? 다 거짓부렁이인 거 티가 나는데 말이죠. 용서? 돈 많은 여자 잡아서 호강할 줄 알고 다 쓰러져가는 집 선심 쓰듯이 던져줄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으면서 시댁에서 한술 더 떠서 돈으로 깔끔하게 저와 아이라는 존재를 털어내려 할 때도 미안한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던 놈이 말은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제가 용서할 리가 없잖아요. 억울해서 화병이라도 걸려서 골골대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용서를 빌기는 왜 비냐 이 말이죠. 결국 전 남편의 재혼은 영원히 물 건너 가버렸어요. 상간녀가 직접 전 남편 직장에도 소문을 다 낸 데다가
이번 일로 첫 번째 외도까지 들통나 버렸죠. 그때 저와 대화했던 그 직장 동료가 회사의 이야기를 다 퍼뜨린 모양이더라고요. 저와 대화할 때 제 모습이 이상했다는 걸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야 그 직장에 안 다니는 외부자이니 굳이 신경 쓸 일 아니지만 당사자는 좀 다르잖아요?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들에게 경멸 어린 시선을 받는 게 힘들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했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돈 많은 여자 꼬셔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허세 가득한 SNS는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잘 될 리가 있나요? 집도 없이 시댁에 얹혀 사는,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고 외도 상대와도 파혼한 남자가 잘 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리고 그렇게 전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던 시댁에서도 1년이 다 지나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애미냐? 긴 말 안 하겠다. 애 데리고 다시 돌아와라. 기회는 2번 안 준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다시 와.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애미라니.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아니지, 남보다 더 못한 사이죠. 그런데 왜 제가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을 우습게 보시는 모양인데 기회는 그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줘야 하는 거죠. 저는 줄 생각도 없긴 하지만 기분은 무척 상하네요. 저는 아직도 어른께서 직접 작성해서 주신 각서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각서대로 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다 해도 너보다 잘난 건 사실이야. 그리고 넌 싱글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그거 아무나 못해. 너 같은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얼른 이 집에 돌아와. 걱정 안 해주셔도 열심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니까 괜찮고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아드님한테나 신경 써주세요. 아참, 양육비는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주라고 전해주세요. 각서, 기억하시죠? 어기면 위자료 3천만 원이에요. 어차피 지장에 인감까지 찍었으니 어기지는 않겠지만 걱정은 좀 되네요. 전화와서 오라고 하는 거 보니 그 사람 발등에 불 떨어진 모양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더 이상 엮일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좋은 며느리 만들어주세요.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처가도 별 볼 일 없고 눈치까지 없는 며느리 뭐하러 다시 맞이하려 그래요? 집도 없고 여전히 어른이랑 같이 살면서 이혼과 파혼을 한 번씩 한 아들인데 그에 걸맞는 며느리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기분이 더러워져서 안 되겠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착한 어른이랍니다. 다만 제 심장에 비수박아서 비틀어 짜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의범절 지켜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저와 그쪽 집안과의 악연은 끝을 맺었어요. 정말 길고도 질긴 악연이었죠.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겪지 않았겠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견뎌낼 수 없었겠죠. 그 아이는 지금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아이가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면 차분하고 진지하고 교육적인 말로 이야기해 주려고 미리 사연글을 쓰면서 정리해봤네요. 여전히 떠올리면 욕이 나올 것 같은 날들이었지만 마지막에 선사한 엿 덕분에 조금이나마 맺힌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글 읽는 분들께서도 조금은 시원한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공주병 말기에 거짓말쟁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능력도 안 되는데 일만 벌리고 수습은 하지도 않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장 5년을 시달리며 살아온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부슬거리고 머리로 피가 몰리는 기분이네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나요? 바로 저의 시모와 시부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서 남편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작은 행운조차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의 성향을 골고루 이어받았거든요. 제가 제 결혼이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결혼 전에 남편은 정말 제게 잘해줬어요. 정말로 딱 결혼식 전까지만요. 남자가 결혼하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 말인 줄 알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과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너무 잘해줬거든요. 혼자서도 잘했고 제 탓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건 이혼하기 직전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했죠. 시댁과 관련된 일에서는 칼 같은 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시댁에 잘하기만 하면 남편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싸고 도는 시부모님들이 문제덩어리였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우리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5년 차에 저는 그 시댁과의 마찰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시모가 공주병 말기에 어떤 일이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 직후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신혼여행 직후 인사하러 들른 시댁에서 시모가 처음 한 말은 고생했니 잘 왔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한 사람 몫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단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우리가 먹을 밑반찬과 요리를 몇 가지 해오거라. 저는 당황했어요. 시댁에 잘하기로 마음먹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이런 일을 시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네, 어머님.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말뿐이었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에 대해 말했죠. 나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게다가 일도 하는데 주말마다 음식을 해오라고? 아, 진짜.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서 식이라도 좀 늦춰줄 수 있을까? 대학 때 독립해 자취를 하며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제가 요리에 익숙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요리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자신감도 없었지만 실제로도 시간도 없었어요. 제 직장은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이었거든요. 토요일까지 나가야 하는 일에 시모의 그 말은 제게 있을 작은 여가 시간마저도 가져가겠다는 말로만 들렸거든요.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 나 학교 보내려고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어머니가 쉬고 싶은 거니까 며느리가 된 자기가 고생 좀 해줘. 솔직하게 이 말이 정말 어이없게 들렸거든요. 고생을 한 어머님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남편 말은 이해가 됐어요. 친정엄마가 그렇다면 저도 도움을 주고 싶을 때니까요. 그런데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그걸 시키려는 거죠? 왜 제가 이해를 하고 고생을 해야 하느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일단 입을 닫았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게 호전적이지는 않아서 싸울 일은 만들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거든요. 생각한 대로 내뱉으면 분명 싸우게 될 것이고 결혼한 지 한 달, 아니 한 주도 안 된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이 결혼에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저는 시모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밑반찬 몇 가지와 잡채, 불고기 등을 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요리 솜씨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불안했지만 그래도 요리를 완성했다는 보람은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오전 내내 만든 음식을 들고 오후에 시댁에 가서 저녁밥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한데 시모가 음식을 먹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반찬은 간이 짜고 국은 싱겁고 요리는 맛이 없네. 넌 도대체 친정집에서 뭘 배워온 거니? 이걸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너희가 먹는 거 아니라고 건성으로 요리했어? 조곤조곤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잔소리하는 시모를 보며 꾹 화를 참았어요.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열받았지만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일을 하는 바람에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반찬 가게에서 사올게요. 누구는 일 안 하니? 나도 평생을 일했어. 지금 좀 쉬는 것뿐이지.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해? 부족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뭐니 이게? 크기는 다 제각각에 간도 제각각. 요리에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니? 그리고 반찬을 왜 사서 와? 너 돈이 그렇게 차고 넘쳐? 아니면 힘들게 돈 버는 우리 아들 더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시모가 반찬 해오라는 말이 고깝게 들려서 사온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태산이었지만 또 참았어요. 시부도 남편도 여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모는 그런 제가 풀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미친 듯이 몰아붙이더라고요. 정작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지만요. 다음부터는 음식을 사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일요일 오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 만들어.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겠지. 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일주일 중 일요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저는 급히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른 체 하더군요. 결국 알겠노라 답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사람이 나야. 꼭 하나 남은 휴일을 뺏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해줘? 당신이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엄마 고생하셔서 자기한테 부탁한다고.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당신 어머니 고생한 거 나한테 보상받으려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을? 내가 왜 그런 이유로 당신이랑 결혼을 해? 그런 거 아니야. 당신도 진짜 너무하네. 그냥 이해만 좀 해달라고 했잖아. 이해는 해. 이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려는 건 좀 아니지. 뻔히 주 6일 일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건데? 그리고 당신이 내 사정 뻔히 알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어머니 힘든 거 이해하는데 왜 그 보상을 나한테 시키냐고. 당신이 직접 하면 되지. 며느리가 식모야? 내가 당신네 집 하녀야 뭐야. 결국 시모 편드는 남편 때문에 저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큰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면 남편도 화낼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답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예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만 빼면요.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 저도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참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예 음식을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아니지, 모양은 예쁘게, 맛은 더럽게 없게 만들었죠. 짜고 맵고 신 음식들을 골고루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른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제게 집안일까지 시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며 세면대며 싱크대며 청소하는 사이에 시모는 소파에 누워서 얼굴에 팩 붙이고 드라마 시청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식모라도 되는 양 말이죠. 그래서 청소도 중간부터는 대충 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일부러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 닦고 샤워부스 닦고 다 했거든요. 그걸 보던 시모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너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를 닦으면 어떡하니? 아, 어떻게 청소에 기본도 안 된 애가 시집을 갈 생각을 해? 아이고,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어. 어떻게 저런 게 들어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 할 줄 아는 게 어째 하나도 없는 거야? 죄송해요. 시키는 일이 많아서 빨리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세탁기랑 건조기도 봐야 하는데? 저는 일부러 염장 뒤집어 놓듯 웃으며 이야기하고는 급한 척하며 세탁기 쪽으로 갔죠. 그리고 시모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검은색 바지랑 흰색 옷을 같이 빨았는데 물이 들었어요. 아, 건조기에 넣었던 아버님 바지도 줄어들었는데 어떡하죠? 제 말에 시모가 또 후다닥 달려와서는 한참을 소리쳤어요. 너 일부러 이러는 거니? 세탁기에 색깔 빨래 따로 하는 건 기본이잖아. 그리고 건조기 돌릴 때도 안 되는 것부터 확인하고 넣었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밑반찬에 요리며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빨래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었네요. 그러게 왜 일요일에 약속을 잡아? 일요일은 시댁 오는 날이라고 내가 말했지? 그런데 제가 6일을 일을 하니까 약속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기로 해서 뺄 수 없거든요. 넌 네 가족만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니? 우리하고 한 약속이 먼저지. 네 아버지 생신 축하면 다른 날 해주면 될 걸 왜 굳이 일요일 저녁으로 시간을 잡아? 그리고 너 매번 맞벌이로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생색이야? 어휴, 며느리 복도 없는 내가 잘못이지. 어머님이랑 제가 언제 약속을 했나요? 어머님은 저한테 그냥 오라고만 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약속을 잡을 거니까 그날은 좀 빠질게요. 선약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거 맞죠? 야, 너 지금? 시모는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지 말도 잇지를 못하더군요. 하긴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치만 제가 그 욕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은 며느리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주 반찬 만들어 오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그럼 다음 주는 좀 쉴게요. 어머님이 알아서 음식 만들어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개운함이 더 컸죠. 어른한테 대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으니까요. 시모의 저런 모습들이 저를 교육시키려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인가요? 그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잖아요. 저는 시모의 그런 횡포에는 맞춰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한바탕 쏟아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알아놓으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당신이 어머니한테 도를 넘은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야? 도를 넘은 말? 당신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도 넘은 말 내뱉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도가 넘는 말 해대는 그런 여자로 보이냐고. 남편은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남편이 흥분하면 그걸 가라앉히는 게 항상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도가 지나친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싸울 거리도 주지 않았기에 저희는 연애 기간에도
남들 다 아는 사랑 싸움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님한테 나쁜 소리 했다 그러셔? 오해가 있겠지. 아니면 당신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런 일도 있으니까.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결국 제 입에서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문장이 튀어나왔죠.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다는 어색한 표정을 짓더군요. 오늘이 무슨 날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건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막말을 해서 그런 거고, 솔직히 당신이 오늘 기념일 때문에 화가 났어도 어머니한테 화내면 안 되지. 솔직히 당신 요즘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하잖아. 너무해? 지금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너무하다는 말 한 거야? 진짜로 너무한 게 누군데? 당신 오늘 우리 아버지 생일인 거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네 어머니 마음 아파 알아누운 것만 눈에 들어오고 네 장인어른 생신은 아예 머릿속에서 삭제했어? 너한테 내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뭘 했는 줄 알기나 하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음식에 청소까지 시키길래 오후에 아버지 생신이라고 빨리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기나 하냐고. 시댁 일이 선약인데 왜 약속 잡았냐고 따지더라. 그게 내 오해야? 어? 정말 분노의 샤우팅이었죠. 그렇게 제가 소리 지르자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자기 생각에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알고 나니까 좋아? 왜? 또 나한테 따져봐. 큰 소리 치면서 말해보라고.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나 절대로 시댁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해주면 돕는 신용이라도 하던지, 미안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이라도 해주던지. 사람을 식모마냥 부리고는 뭐? 며느리 복이 없다고? 정말로 며느리 복이 없다는 게 뭔지 알려줄까? 결국 제 선언과 함께 저는 시댁에 들리지 않았고 시모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솔직히 내지르면서 불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참고 사는 건 정말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러다 진짜로 붙잡혀 살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불안해하면서 벌인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뒤에 올 일들은 더 나빠졌어요. 결혼 5년 차에 상황이 정말 급변하게 됐거든요. 여보, 우리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을래? 당신 화도 이제 좀 가라앉았고 어머니도 당신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합가하자고? 그건 절대 못해. 같이 살면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반대야. 일단 들어봐. 당신도 합가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 우리 애도 아직 어린데 애 봐주신다고 하시잖아. 솔직히 애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드는데 같이 살게 되면 돈도 아끼고 이점도 많다고 생각해. 많은 말이긴 했죠. 육아휴직 동안은 제가 애를 볼 수 있었지만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니 저축해둔 돈은 다 써버렸고 다시 일은 하러 가야 하는데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애가 아직 어렸으니까요. 분명 시모가 도와주면 수월한 면도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모와 제 궁합이 정말 최악이라는 게 문제였죠. 저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었지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과 각종 시댁 경조사에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오라고 했던 일을 가지 않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 기강을 잡으려고 텃세를 부리려고 했던 시모가 다른 쪽으로 저를 괴롭히게 됐다는 점에 있었어요. 보통 어른들 보러 갈 때는 점잖게 꾸미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꾸미고 올 때마다 시모가 제 물건을 탐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은 제가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큰맘 먹고 산 가방이었거든요. 그걸 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져갈 가방이 없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당황하며 급히 돌려 말했죠. 신혼여행 기념으로 사온 거니 다음에 다른 가방으로 제가 직접 선물해드리겠다고 말이죠.
솔직히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추억이 있는 가방을 시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못 주겠다는 뜻을 내비추자마자 시모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제게 자기가 가방 다른 거 사줄 테니 그걸 시모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결국 그 추억이 담긴 가방은 시모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제 액세서리며 화장품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막무가내로 달라며 떼를 썼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모 나이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것들도 무작정 달라고 용을 쓰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시댁에 갈 때는 허름한 옷에 오래된 것들만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만약 합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물건이 온전히 제 것이 되기는 할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합가에 필사적으로 반대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했죠. 당신 모르지? 내가 시댁 갈 때마다 왜 그렇게 허름하게 다니는지. 어머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뺏어가시니 아끼는 물건이나 새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합가? 내 물건이 나만 하기는 하겠어? 그렇다고 그런 일들을 당신이 막아주지도 않을 거잖아. 매번 어머님이 죽는 소리 하면 나중에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어머님 주라고 해놓고는 한 번도 사준 적 없으면서. 제 말에 다 맞는 말인지라 남편도 아무 말 안 터군요. 그런 남편에게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그 일은 끝난 듯 보였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한 달 뒤에 남편이 와서 다시 합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야. 왜 자꾸 합가 이야기 꺼내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암 걸렸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암이래. 그런 어머니한테 혼자서 밥 차려 먹으라고 어떻게 그래. 당신이 좀 도와줘. 응? 암이라는 이야기에 저도 덜컥 겁부터 났어요. 요즘 세상에 암이 그리 희귀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죽을 병에 가까운 이미지이긴 하잖아요. 많이 안 좋으셔?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 대신 집에서 잘 챙겨 먹고 잘 쉬어야 치료도 잘 된다는데.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드시잖아. 아버지도 사업하시느라 여기저기 바쁘시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고민했지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밉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우리 집 내놓고 팔리면 들어가자. 그 전까지는 주말에 가서 어머님 도와드릴게. 저는 합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고맙다며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놨죠. 결국 신혼초대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주말마다 시모 수발 들러 시댁에 갔어요. 3주째 되는 날 시모는 시부와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러 가게 됐어요. 3박 4일 일정이라기에 별 의심 없이 보내놓고 저는 시댁 청소에 돌입했어요. 암 환자에게 더러운 집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부 책상을 청소하다가 시부가 진 빚의 존재를 알게 되어버렸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사업 종목이 바뀌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시부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백수인데 며느리 복이 그래서 사업한다고 속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훨씬 나을 뻔했더라고요. 시부가 가지고 있는 빚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매달 그걸 어떻게 갚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갈 만큼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시부의 빚이 곧 우리의 빚이 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시모는 죽을 날 받아놓은 환자고,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지금 하는 청소도 왜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의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딸, 요즘 많이 힘들지? 힘들긴 한데 뭐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내일 너희 아버지랑 제주도 가잖아. 너희 오빠 가기로 해놓고는 못 간대서. 혹시 너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갈래? 기회이긴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4일 동안 집에 오지 않을 것이고 저와 아이 둘이서 친정 부모님과 1박 2일 정도만 있다 가더라도 기분 전환에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가서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사실 원래는 제가 가기로 한 거였어요. 시모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날짜 딱 맞춰서 시모가 병원을 가줬으니 저에게는 다행인 상황이잖아요. 평일에다가 성수기가 아니었던지라 티켓은 다행스럽게도 남아있었고 저는 아이와 둘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두 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계셨는지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런 부모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분 따라다니며 사진사를 자처하고 있었는데 폰 카메라 너머로 제 두 눈을 의심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외손주와 함께 있는 부모님 너머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시모와 시부,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제 카메라에 찍힌 거죠. 저는 동영상으로 그 광경을 계속 찍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시모, 시부 남편이었어요. 그제야 제가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더라고요. 합가를 위한 거짓말. 게다가 이번에는 남편도 그 계획에 한몫했다는 거에 제가 더 배신감을 느낀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합가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남편이 술을 쓴 거예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한 거짓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남편과 시댁 덕분에 알게 됐어요. 당장 가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내일로 끊어놨던 표를 모레로 바꿨죠. 일정을 더 길게 잡고 저는 잠수를 탔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부모와 남편이 제게 거짓말하고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 오후부터 남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군요. 문자도 계속 들어왔어요. 화를 내는 문자였어요. 어디냐, 집을 이 꼴로 해놓고 어딜 간 거냐, 엄마 아픈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등등.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들먹이며 저를 찾는 남편 새끼 연락은 모조리 다 씹어버렸어요. 대신 평소에 하지 않는 SNS를 열심히 했어요.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자 남편 놈은 더 화를 내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남편 새끼 화를 어느 정도 돋군 후에 저는 남편 놈에게 문자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줬어요. 시부모와 남편이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걸로요. 제가 그걸 보내고 나자 남편의 연락은 결이 바뀌었어요. 오해가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남편 놈이 급한지 계속 그렇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과 느긋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날은 화요일 낮이었고 당연히 남편은 일하러 가고 없었죠. 저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제 물건부터 챙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것도 챙겼죠. 그렇게 짐 다 챙겨서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에는 엄마가 제 방을 만들어뒀어요. 제주도에서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엄마가 무척 화내며 무조건 제게 돌아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마누라랑 애 집만 쏙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 미친 듯이 연락이 온 거죠. 저는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20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받은 전화였어요. 여보, 도대체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된 거야? 그리고 집에 있던 짐은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긴? 다 뺐어. 나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진 봤으면 이유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 여보, 잠깐만. 나도 할 이야기 있어.
그러니까 일단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알았어. 그러면 시댁에서 볼래? 어차피 두 분도 아셔야 할 일이고 두 분도 무관한 일도 아니니까.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시모와 시부, 남편이 앉아 있더군요. 여보, 어서 와.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이 왜 필요해? 난 내가 본 것만 믿어.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항암 치료 간다더니 병원이 아닌 제주도에서 찍힌 거.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면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계셨지. 그리고 당신은 열심히 사진 찍고 있었고. 여보, 미안. 남편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모가 제게 표독스런 얼굴로 말하더군요. 네가 왜 미안하다고 하니? 전부 다 저 애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처음부터 내 말 잘 듣고 시댁에 충실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어.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을 추궁하는 거야? 네가 뭐가 잘났는데, 어? 언제 제가 잘났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못난 거겠죠. 마누라 시댁 식모로 드리려고 열심히 거짓말해서 합가까지 하도록 만드는 남편이 어딨어요? 암에 걸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넘어가던지 말던지 할 거 아냐.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같이 살아. 나랑 내 아들까지 그 거짓말에 끌어들이지 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모자가 똑같을까?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어른이 어른 같아야 말이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으면 실컷 하세요. 저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싶어 안달이 나서 암 걸렸다는 거짓말로 쇼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혼했다.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런 말다툼은 그만하시죠. 저도 여기 온 이유 따로 있어요. 여기 온 이유? 당신 나랑 대화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 내가 당신이랑 대화를 왜 해? 당신 입에서 나올 거짓말들을 어떻게 믿어? 당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할 정도면 어떤 거짓말인들 못하겠냐고. 앞으로도 당신 말 들을 생각은 없고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어머님한테 뺏긴 거 돌려받으러 온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 드레스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모가 와서 말렸지만 시모를 뿌리치고 제가 찾던 것을 다 골라 가져왔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어머님한테 뺏긴 제 물건이에요. 남편이 나중에 똑같은 거 사주겠다고 하고 사준 적 없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져가는 게 계산에 맞는 거죠? 안 된다. 그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줬으면 그만이지. 그거 다 내 거라고. 건들지 마. 이 망할 년 같으니라고. 어머님 거 아니고 제 거거든요. 저는 준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강제로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산 돈이 다 제 월급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못해도 1,000만 원 되는 금액을 썼는데 그럼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망할년? 누가 망할년인데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고 결국에는 거짓말까지 줄줄이 해대는 사람이 망할년에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이 말해봐. 똑같은 거 사준다고 해놓고 입 싹 닫았잖아. 이거 놔두고 가면 당신이 현금 나한테 줄 거야? 남편이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한숨 쉬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봤죠? 남편이 현금으로 안 주는 거면 제가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이값 좀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닌다고 어머님 나이가 30대로 돌아갈 줄 아시나 본데 그거 완전한 착각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가방은 어머님 쓰시던지 버리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시모에게 던진 것은 제일 처음에 시모에게 빼앗긴 가방이었어요. 신혼여행 기념으로 샀던 가방이요. 처음에는 그걸 제일 먼저 돌려받고 싶었는데 이제 필요 없게 됐거든요. 그 가방의 가치는 신혼과 사랑의 추억이었는데 이제 그딴 거 없어졌으니까. 저한테 휴지 조각보다 못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가지세요. 필요 없으면 버리시고요.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로 이혼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 한 번으로 이혼은 너무하잖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기회? 기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정도로 큰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으면서 기회? 난 사기꾼한테 기회를 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당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성질 돋구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제가 화내는 걸 처음 목격한 남편이 너무 놀란 나머지 딸꾹거리며 제게서 물러서더군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 사람이 좋게 넘어가려니까 호구로 보고 지랄이야. 누군 화를 못 내서 가만히 있었겠어? 똑똑히 들어. 나는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남편을 향한 막말에 시모는 거의 졸도하듯 주저앉았고 저는 그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애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제게 호되게 욕을 얻어먹은 남편놈은 그때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이혼을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온 이유가 궁금해서 만나러 갔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이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여전히 당신 사랑하고 이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저는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떠봤죠. 무슨 일이길래 또 양념을 쳐? 나 당신이랑 절대로 같이 안 살아. 내 인생에 당신은 해로운 인간으로 확정됐으니까.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절대로 합가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어머니도 내가 잘 막을게. 제 부모 이야기라면 껌뻑 죽던 인간이 저런 말을 하니 흘려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 있지? 나한테 그만큼 욕 얻어먹었으면서도 재결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뭐가 터져도 크게 터졌나 본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암 걸리셨어. 폐암. 암? 또? 이번에는 아버지 암이야? 정말 레파토리 지긋지긋하네. 이젠 암 말고 다른 병명 꺼내야 하지 않아? 그거 이미 약발 떨어진 지 오래거든?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아버지 암 걸렸는데 집에 아버지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더러 재결합해서 수발이나 하라고? 내가 미쳤어? 설사 당신 말이 진짜라도 내가 왜 해? 수발 들라는 건 아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집을 좀 맡아주면 안 될까 해서. 낮에는 어차피 어머니가 병간호 할 거고 저녁에는 내가 갈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서 밥도 좀 해주면 나도 편할 거고. 솔직히 어머니가 제대로 병간호를 못하니까 매번 내가 불려나가거든. 게다가 지금 집에 일 생긴 것도 내가 다 떠맡게 돼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그래서 네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나더러 다시 돌아와서 그 일 좀 나눠 해라. 그 말이지? 진짜 사람 참 안 변하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그대로인지 모르겠네. 내가 왜 당신 대리효도를 해야 하는데? 못하겠으면 포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 애초에 그 이야기가 진짜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잖아. 당신이 손해볼 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힘낼 수 있고 아이도 아빠 곁에서 더 안정적으로 클 거고. 헛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가. 나한테 부탁해서 될 일 아닌 거는 알고 있지? 효도를 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가서 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알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매번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 이야기 못 믿어.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크게 거짓말한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말 못 믿어. 그리고 당신 말 따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삽질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나 찾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버려두고 나와버렸어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반응하던 마을 사람들의 기분을 알 것 같았죠. 누가 저 말을 믿겠냐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수소문해봤더니 시부가 진짜로 암에 걸리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시부 수발을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남편놈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이야기한 게 아니란 것도 알았죠. 이혼 전에 제가 발견했던 시부의 빈말이에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는 바람에 생긴 빚이었는데 전 남편이 그걸 갚으려고 현재 투잡, 쓰리잡까지 뛰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같이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도 그 빚이 충당이 안 돼서 결국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을 들으니 남편놈이 제게 와서 그렇게 애절하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부가 벌려놓은 일도 수습해야 하는데 시모는 아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얼굴만 보며 꾸미기 바쁘니 남편놈이 속 답답한 것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도와줄 일은 아니죠. 저와 남편은 이제 남남이잖아요. 남의 집 사정에 왜 발을 들이겠어요? 어쨌든 시모는 결혼 초부터 군기 잡으며 자기 수발 들도록 만들려다가 결국은 본인이 직접 수발 들게 됐어요. 며느리 합가시키려고 암 환자 흉내내더니 결국은 진짜 암 환자 수발을 들게 됐으니 이 정도면 정말 자기가 뿌린 씨앗이죠. 그게 아니라면 천벌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아들과 그 집에 나와서 아무쪼록 잘 살고 있어요. 솔직함을 더하자면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 수발과 사업빚이 모두 저에게도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에 오싹하긴 하더군요. 지금의 시댁 상황을 생각하면 순탄하지 않았던 그날들도 감사해야 할 날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은 그런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거든요. 친정과 친구들이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컸다고 생각해요. 만약 홀로 되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발바닥에 땀나도록 고생하고 있던 건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만약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거나 시부모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면 그 고생마저도 기꺼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 건 명백하게 시부모와 남편이었잖아요. 제게는 그 사람들 위해 저를 희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픈 시부를 놔두고 이혼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잘못했다거나 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뢰와 애정을 먼저 저버린 건 그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필요 따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짓말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거짓이 상대방을 더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의 이런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제가 당한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줬으니까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이렇게 골 때리는 이혼 사유도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부디 그걸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해줬다가는 호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